안녕하세요. 이것이 C샵이다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장 윈폼으로 만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콘솔랩만 만들어 왔는데 이제 드디어 윈도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GUI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고 .NET 프레임워크 1.0 시절부터 함께 해온 윈폼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 윈도우를 표현하는 폼 클래스를 살펴보고 폼 디자이너와 여러가지 컨트롤을 사용해서 윈폼 UI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GUI를 만드는 개발 도구는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윈폼을 제공하는데요. 이 윈폼은 폼 디자이너라는 도구로 윈도우를 시각적으로 배치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그림처럼 도구 상자에서 윈도우 위에 버튼이나 콤보 박스 등의 컨트롤을 가져다 놓고 컴파일하면 디자인한 모습 이대로 UI를 보게 됩니다. 이를 위지위 방식이라고 합니다. 폼 디자이너는 프로그램의 UI를 표시하는 한편 뒤로는 이 UI와 관련된 C샵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 없이는 이 UI를 만들지 못할까요? 폼 디자이너를 이용하면 편하고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지만 만약에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폼 디자이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 코드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C샵 코드를 이용하여 윈폼 UI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으로 윈폼 U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ET 프레임워크는 간편하게 윈도우를 만들 수 있는 윈폼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윈폼 클래스를 이용한 윈도우 생성 절차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system.windows.form 클래스에서 파생된 윈도우 폼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system.windows.forms.application.run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콘솔랩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 다음 참조에 system.windowsform.assembly를 추가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솔루션 탐색기에서 이런 참조 관리자를 실행해서 참조를 추가하면 됩니다. 심플 윈도우라고 하는 간단한 프로젝트로 조금 전에 얘기를 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메인 앱 클래스에서 폼스의 폼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도록 작성을 했는데 이 폼스 밑에 빨간 줄이 꺼 있는 것은 참조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참조를 추가를 할 때는 참조 추가를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해당되는 참조를 찾으시면 됩니다. 찾아보면 system.windows.forms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서 추가를 해주시면 참조에 추가가 되고 코드는 해당되는 구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서 빨간 줄이 다 사라집니다. 자, 이번 코드는 간단하게 메인 메소드 내에서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런 메소드를 호출해서 아무것도 없는 윈도우 껍데기만 실행을 해보도록 한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콘솔랩 프로젝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콘솔 창이 하나 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작성했던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런 메소드에 의해서 윈도우 폼이 하나 실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예제에서 폼 클래스와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메소드를 제공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윈도우 메시지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는 메소드는 application.run 메소드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는 메소드는 application.exit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이 exit 메소드는 호출했다고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가진 모든 윈도우를 닫은 뒤 run 메소드가 반환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메소드를 사용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여기서 제공하는 이벤트 중에서 클릭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엑시트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는 Using Application이라는 프로젝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서 콘솔 프로젝트로 만들었고 참조에 system.windows.forms를 추가를 했습니다. 코드를 잠깐 보면 이렇게 폼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클릭 이벤트에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람다 코드로 작성된 코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는 application.run 메소드를 호출하고 마지막으로 윈도우즈가 종료될 때 클릭 이벤트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엑시트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똑같은 빈 윈도우즈 폼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됐지만 이제는 클릭했을 때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는 코드를 작성했기 때문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윈도우즈가 클릭되는 이벤트에 따라서 해당되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한 부분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메시지 처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은 이벤트에 반응해서 코드가 실행되는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우리는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을 이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고 운영체제가 이 인터럽트를 받아서 윈도우 메시지를 만든 다음 그 이벤트를 받아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보냅니다. 윈도우 메시지는 종류가 다양한데 일단 마우스 이동이나 클릭처럼 미리 시스템에 정의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자체적으로 정의한 메시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에서 정의한 메시지는 식별 번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wm_l 버튼 다운 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아이디는 0x201로 정의되어 있는 식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는 응용 프로그램이 받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 중에 관심 있는 메시지만 걸러낼 수 있는 메시지 필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메시지 필터링의 동작을 도식화하면 메시지가 발생을 하고 메시지 필터를 거치면서 특정 메시지를 걸러내고 걸러지지 않은 메시지는 이벤트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이벤트 처리기에서 이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메시지 필터링에서 메시지 필터는 application.addMessageFilter라는 메소드로 설치를 합니다. 이 메소드는 매개 변수로 iMessageFilter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파생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매개 변수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iMessageFilter는 프리필터 메시지 메소드를 구현해야 합니다. 이 메소드를 구현한 필터에서 메시지를 처리한 경우는 true를 반환하고요. 애플리케이션에서 처리하도록 넘기는 경우는 false를 반환합니다.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메시지 구조체는 이 표에 나타나는 5가지 프로퍼티를 갖습니다. 메시지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메시지의 아이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메시지 필터의 예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애플리케이션이 윈도우로부터 전달받은 모든 메시지를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메시지 필터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메시지 필터라는 클래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이 클래스는 iMessageFilter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한 것이고 필수 구현 메소드인 프리필터 메시지에서 필요한 내용을 구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발생하는 WM 페인트나 WM 마우스 무브, 그 다음에 WM 타이머와 같은 메시지는 제외하도록 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메시지들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WM_L 버튼 다운 메시지가 도착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메인 메소드를 한번 보시면 add message filter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메시지 필터를 등록을 했으니 이제 메시지를 걸러내고 걸러내지 않은 부분은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실제 이벤트가 처리되도록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비슷한 윈도우 폼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었지만 이제는 윈도우즈에서 발생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최소화 버튼이나 최대화 버튼 클릭했을 때 해당되는 이벤트가 무엇인지 출력하고 있죠. 이제 얘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레프트 버튼을 클릭하면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종료가 됐죠. 이제 윈도우를 표현하는 폼 클래스를 3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폼과 컨트롤에 정의된 이벤트와 이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폼의 프로퍼티를 조정해서 윈도우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폼 위에 다양한 컨트롤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에 정의된 이벤트와 이벤트 처리기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 처리기라고도 하지만 이벤트 핸들러라고도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폼을 비롯한 윈폼의 윈도우와 컨트롤 클래스들이 윈도우 메시지를 포장하여서 이벤트로 구현해놨기 때문에 C샵에서는 직접 윈도우 메시지를 다룰 일이 거의 없습니다. 미리 정의되어 있는 이벤트에 이벤트 핸들러, 즉 처리기 메소드를 선언하고 등록만 하면 됩니다. 이 예제 코드를 보면 마우스 다운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선언한 부분이고요. 이 다음에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해당 이벤트와 연결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고 호출하는 메커니즘은 모든 폼과 컨트롤에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 다운 이벤트 선언에서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는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자의 선언은 델리게이트로 선언되어 있고요.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고 보이드 형식으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반환하는 게 없죠. 첫 번째 매개 변수인 오브젝트 형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샌더인데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를 가리킵니다. 폼 클래스의 이벤트 핸들러를 다루고 있다면 바로 얘가 폼 객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마우스 이벤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형식의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마우스 이벤트의 상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 표에 나타낸 프로퍼티가 마우스 이벤트입니다. 그럼 이벤트 핸들러를 활용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폼 클래스의 마우스 다운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폼 위에 마우스를 누를 때마다 이벤트를 발생시킨 객체를 출력하고 또 마우스 버튼, 마우스 커서 등의 좌표 등을 출력하도록 이벤트 처리기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파일 되어서 이렇게 윈폼 UI가 하나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폼 위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클릭하거나 왼쪽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되는 이벤트 객체와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클릭된 위치, 어떤 마우스 버튼이 클릭됐는지 이런 것들을 출력해주고 있죠. 이제 폼의 프로퍼티를 조절해서 윈도우 모양을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폼 클래스는 윈도우 모양을 결정짓는 여러가지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이 표에 나타낸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배경색이라든지 정경색이라든지 투명도라든지 또 제목 등입니다. 여기서 창의 크기를 결정하는 너비와 높이를 조정하는 예제 프로그램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폼 사이즈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마우스 다운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했고요. 마우스 버튼을 왼쪽을 누르게 되면 가로가 길게,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세로가 길게 바뀌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컴파일해서 실제 이벤트에 반응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파일돼서 실행된 윈폼이 보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누르면 이렇게 크기가 변경이 되죠. 또 왼쪽 버튼 누르면 또 이렇게 크기가 변경되죠. 이벤트에 반응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동작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창의 배경색과 투명도, 배경 이미지를 바꿔보겠습니다. 배경색은 백컬러 프로퍼티를 사용을 합니다. 이 코드 내에 나타낸 것처럼 배경색으로 system.drawing.color 형식을 이용해서 값을 할당합니다. 폼 ARGB 메소드를 이용하면 투명도까지 포함해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의 투명도는 opacity 프로퍼티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퍼티의 값을 할당할 때는 더블 형식으로 0.00에서 1.00 사이의 값을 사용합니다. 사용예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원하는 투명도에 대한 값만 할당해주면 됩니다. 창의 배경 이미지를 설정할 때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프로퍼티를 사용하고요. 이 코드에서처럼 이미지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할당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파일의 경로를 받는 from file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창의 최소화 및 최대화 버튼을 다룰 때는 minimize box와 maximize box 프로퍼티를 사용합니다. 이 프로퍼티에선 불 값을 할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의 제목을 바꾸고 싶다면 텍스트 프로퍼티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문자열 값을 할당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 백그라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경색과 배경 이미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우스 휠 이벤트와 마우스 다운 이벤트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했고요. 마우스 다운 이벤트에 보면
마우스 버튼 왼쪽을 눌렀을 때 랜덤한 값이 출력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는 샘플 이미지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있는 경우에 이미지 파일을 배경으로 사용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투명도를 조정하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서 실제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버튼의 왼쪽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랜덤한 색깔이 바뀌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표시되죠. 다시 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휠 버튼을 눌러보면 휠이 조정됨에 따라서 투명도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폼 스타일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을 했고요. 마우스 다운 이벤트에 대해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최소와 최대 버튼이 활성화되도록 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최소와 최대 버튼이 비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그럼 실제 동작을 컴파일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된 윈폼에서 현재는 최소, 최대화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비활성화되고 사라지죠. 다시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활성화돼서 나타납니다. 이벤트에 잘 반응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폼 자체에 집중했는데요. 이제 그 폼 위에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컨트롤을 올리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는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메뉴, 콤보 박스, 리스트 뷰, 버튼, 텍스트 박스 같은 다양한 표준 컨트롤을 제공을 합니다. .NET 프레임워크의 윈폼은 이러한 컨트롤을 간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 컨트롤을 제어하는 각종 메소드와 프로퍼티, 이벤트가 잘 정리되어 있죠. 이제 컨트롤을 폼 위에 올리는 과정이 궁금하겠죠. 먼저 컨트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컨트롤은 system.windows.form.control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버튼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서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컨트롤의 프로퍼티 값을 지정해서 모양을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제목이라든지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프로퍼티에 값을 할당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벤트에 반응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클릭 이벤트에 메시지 상자를 띄우고 싶다면 이렇게 클릭 이벤트에 코드를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는 앞서 배운 람다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폼에 컨트롤을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폼에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이 인스턴스에서 컨트롤 프로퍼티에 add 메소드를 호출하면 끝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작성한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코드로 만드는 윈폼의 마지막 예제가 되겠는데요. 여기 메인 메소드에 보시면 버튼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조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에 핸들러를 등록했고 마지막으로 폼의 인스턴스를 만들고 제목을 변경하고 높이를 변경한 다음 폼의 controls.add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방금 만들었던 버튼 인스턴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행을 해서 실제 버튼이 등록되었고 클릭미란 이름으로 보이고 위치도 이렇게 보여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클릭을 했을 때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되어서 폼&컨트롤이라는 윈폼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클릭미라는 버튼이 보이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코드에서 작성한 것처럼 딸깍이란 메시지가 있는 메시지 상자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콘솔 프로젝트를 만들고 UI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젠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강력한 UI 제작 도구로서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사용하기 쉽고 강력한 폼 디자이너를 제공합니다. 마우스 클릭만으로도 상당한 UI 제작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만 있다면 작업의 편의성도 높이고 고품질의 UI를 개발할 수 있죠. 폼 디자이너는 도구 상자와 함께 사용하는데 이 도구 상자에서 윈폼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컨트롤들을 제공을 합니다. 도구 상자와 폼 디자인으로 UI를 구성할 때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는 도구 상자에서 컨트롤을 골라 마우스를 올린 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컨트롤이 폼 디자이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아니면 해당되는 컨트롤을 폼 디자인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됩니다. 두 번째, 폼 디자인에서 해당 컨트롤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속성창에서 컨트롤의 위치 및 크기 등의 프로퍼티가 나타나고요. 세 번째로 그 프로퍼티를 수정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UI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사용해 본다면 사용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그럼 이어서 단계별로 폼 디자이너 사용법과 새로운 컨트롤 사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윈폼을 구성하는 첫 단계는 윈폼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하고 파일 메뉴에서 새 프로젝트 메뉴 항목을 클릭하여 새 프로젝트 대화 상자를 띄우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이름을 유진 컨트롤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져서 솔루션 탐색기에 표시가 되죠. 기본 이름은 forms1.cs라는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이 화면처럼 mainform.cs라는 파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은 원하는 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제 폼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메인 폼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메인 폼을 선택하고 속성 창에서 텍스트 프로퍼티를 찾아서 컨트롤 테스트라는 값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폼 디자이너의 메인 폼은 이 변경에 따라서 창의 제목이 컨트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 개의 컨트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UI를 만들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배치해야 될 게 그룹박스 컨트롤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체크박스와 콤보박스, 레이블, 텍스트 박스 등을 배치하고 여기 나타낸 것처럼 속성을 변경하면 됩니다. 컨트롤 배치가 끝났다면 각 컨트롤에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합니다. 가장 먼저 이벤트가 발생하는 메인 폼의 로드 이벤트의 핸들러를 먼저 등록하겠죠. 폼 디자이너에서 메인 폼을 선택한 다음 속성 창에서 이렇게 번개 모양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벤트 목록에서 로드라는 항목을 찾아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메인 폼 언더바 로드라는 이벤트 핸들러의 껍데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다가 필요한 코드들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열 폰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코드를 메인 폼 언더바 로드라는 이벤트에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른 컨트롤에서 사용할 메소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문자열 폰트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일반 메소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식으로 기타 다른 컨트롤에 대해서도 이벤트 처리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조금 전에 나타낸 우리가 원하는 화면은 폰트라든지 또는 이탈릭으로 표시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볼드로 표시하는 부분들을 체크박스 컨트롤과 이렇게 콤보박스 컨트롤로 사용을 할 때 이벤트를 여기 표에 나타낸 것처럼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모두 마치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트랙바와 프로그레스바 컨트롤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만든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계속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단계처럼 폼 디자이너에서 이 화면처럼 그룹박스 컨트롤을 먼저 배치한 다음에 그 안에 트랙바와 프로그레스바를 배치하는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젠 각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 껍데기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 코드는 슬라이드 위치에 따라서 프로그레스바를 변경해주는 코드입니다. 이제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작성한 모양과 코드가 모두 동작하는 이런 GUI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에 버튼 컨트롤을 배치하고 버튼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모달 창이나 모달리스트 창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윈도우에서 띄울 수 있는 자식 창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자식 창이 뜨면 자식 창을 종료할 때까지 다른 자식 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모달 창이라고 하고요. 자식 창이 뜨더라도 부모 창이나 다른 자식 창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달리스트 창이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과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이 화면처럼 배치하고 속성을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타낸 것처럼 제 3개의 이벤트 핸들러 껍데기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 내에 필요한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모달 클릭을 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와 모달리스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 버튼을 실행했을 때 실행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작성한 모양처럼 실행이 되고 이벤트 핸들러 코드가 동작을 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컨트롤 다루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 항상 볼 수 있는 트리뷰와 리스트뷰 컨트롤을 다뤄보겠습니다. 앞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이 화면처럼 배치하고 속성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두 개의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트리뷰, 하나가 리스트뷰입니다. 이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컨트롤의 속성들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mainform.cs 코드를 편집기로 열어서 트리뷰의 노드 이름으로 사용할 난수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이때는 이와 같이 랜덤 메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폼 생성자에는 리스트뷰 컨트롤의 컬럼을 생성하는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기능적인 확인만을 위해서 트리뷰 각 노드를 리스트뷰로 표시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 코드에서 트리뷰 노드 형식의 풀패스 프로퍼티는 루트 노드부터 이제 현재 노드까지의 경로를 나타내고요. 각 경로는 이렇게 역슬래시로 구분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루트 추가 버튼과 자식 추가 버튼에 대한 핸들러 껍데기를 만듭니다. 트리뷰에 루트 노드를 추가하는 코드와 자식 노드를 추가하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시 컴파일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최종 모습이 이제 이런 폼 디자인에서 만들었던 그 UI를 그대로 실행을 해서 동작까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폼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컨트롤을 배치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 우리가 C# 코드만으로 작성했던 부분에 대한 편리한 방법으로서의 폼 디자이너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책에 나와 있는 코드들을 단계별로 따라해 가면서 실제 확인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비동기 작업에 대한 얘기가 남았는데요. 우리는 앞 시간에 비동기에 대한 얘기를 다뤘습니다. 그때 async와 await의 내용을 확인을 했죠. 이제 이 async와 await의 진가를 확인하는 용도로 좋은 예가 바로 파일을 복사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기 비동기 파일 복사 코드는 19장에서 이미 다뤘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하는 방법도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나타낸 단계별 순서를 따라서 파일 복사하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비동기로 구현하는 코드는 직접 해보도록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이상으로 20장 윈폼으로 만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1장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숙제 꼭 한번 해보세요. 수고했습니다.